역시 이렇게 들으니까 뭔가 명료해지는 것 같고, 또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우리 김세호 소장님께서 그 정책, 대한정당이 어떠한 정책적인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저희들이 들었고, 이제는 어떠한 정당의 구조, 몸이 만들어져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아마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도 많으실 거고 질문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질문부터 좀 받고 할까요? 예, 제가 봤을 때 오늘은 질문을 좀 받겠는데요. 뭐 한 질문에 이렇게 한 번씩 대답하시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한 두세 분 질문 받아서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은 아니고 의견 개진인데 의견 개진은 그래서 짧게 해주셔야 돼요. 네. 왜냐면 나중에 의견 개진 시간 좀 드릴 거거든요. 전제로 이제 뭐 김대 소장님께서 바디라고 얘기를 하시긴 했지만 그 내용 발언하신 내용 결정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까 뭐 이제 상인연합회냐 상가연합회나 뭐 마트냐 이런 운영 방식을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그 바디에서 뭐 페인트 칠을 어떻게 하냐, 에어컨은 어느 쪽에 다냐, 간판은 어떻게 달 거냐, 출입문은 어떻게 어느 쪽에 두냐, 뭐 이런 그 인테리어적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뭐 민주사회에서 정당이나 그 뭐 당원의 권리나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전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내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인연합회든 마트든 간에 필요한 거는 무엇을 팔 거냐가 필요한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정당이 무엇을 팔 거냐, 무엇을 얘기해야 되느냐가 그 저는 새로운 대한정당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예를 하나 더 들면 뭐 저기 제가 좋아하는 박정희 대표님 나오셔서 말씀드리는 말인데 대표님께서 팍스넷을 처음에 서비스 하셨을 때 일반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증권사들이 알려주는 정보는 믿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보 자체가 증권사 매출을 위한 정보 아니냐 이런 불신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대표님께서 팍스넷을 만드셔서 주식 투자자를 위한 정보일 거고 이 팍스넷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팍스넷이 존립하기 위해서는 진짜 수익률이 날 수 있는 정보가 교류된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그게 활성화된 거예요. 그리고 대한정당 역시도 그럼 국민에게 지금 현재 그 양당 체계에서 극복되지 못한 그 뭐 공무원의 문제라든가 여러 미래 세대의 88만 원 세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컨텐츠를 얘기해야지 그게 대한정당의 나갈 핵심이 되는 거지. 네. 그 구조적인 인테리어는 차후 문제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근데 일단은 그 구조를 컨텐츠는 그때 얘기를 했으니까 컨텐츠 얘기는 다른 시간에 했으니까 오늘은 좀 포커스를 여기에 좀 맞춰주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먼저 좀 받고 아니면은 좀 드리고 하는 제가 질문 주세요. 뭐 의견은 나중에 또 기회를 주신다니까 의견은 좀 더 얘기하고 저는 그게 되게 슈퍼스타 K 방식의 청년 비례대표 제도를 직접 운영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기획도 하셨고 이제 현실적으로 그 이번에 그 통합민주당에서 민주통합당에서 했던 슈퍼스타 K 방식이 김두수 이사님이 처음에 구상하셨던 방법과 어느 정도 실제로 된 게 어느 정도 일치했다고 보시는지. 왜냐면 그게 얼마나 성공적이었느냐에 따라서 김두수 이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식의 공천제도가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 평가할 수가 있잖아요. 뭐 사실 그 참여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잘 안 됐다면 어떤 점 때문에 잘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뭐 이어주시면 저도 그게 좀 궁금했는데 일단 아까 슈퍼스타 K 방식을 했는데 딱 드는 생각이 그건 재미나 있는데 이건 재미도 없는데 누가 참여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제 말하자면 여기 아까 그 선생님이 참여가 적을 때 이게 좀 부작용이 날 수 있다고 지적도 했지만 문제는 이제 지금 현재 정치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잖아요. 낮은 상황에서 이 방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말하자면 생각과 달리 그 말하자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여기 또 4차 이렇게 계속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말하자면 이게 한번 선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용 효과적으로 볼 때 너무 이거는 좀 그 비용 효과 대비 분석을 해봤을 때 이렇게까지 과연 그 해갖고 사람이 사전에 진을 빼놓고 말하자면 이게 효과적일까? 효율적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혹시 이와 유사한
예. 그 대중정당에서 지지자 정당 쪽으로 이제 흐름이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했고요. 근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 네트워크 정당 쪽으로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얼마 전에 그 문성근 의원님하고 문재인 의원 모이셔갖고 앞으로 민주당을 네트워크 정당 쪽으로 가야 될 것이다. 그런 방향을 잡으신 걸로 얼마 전에 나왔고요, 언론에. 또 하나는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그 조동원 대표가 중심으로 추진하는 그 크레이지 파티처럼 이렇게 온라인을 중심으로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어떤 대중 조직을 활성화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하고 좀 방향이 다르게 생각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그 질문은 뭐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그 아까 그 윤봉기 기자가 제안했던 그 청년 비례대표 사례가 어느 정도 참여도 있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친구 좀 정확하게 나가서 D급부터 먼저 하죠. D급, 네. 질문하고 나가고 그래서. 바쁘셔서. 네. 전화 온 건데 그 제가 뭐 주장도 지저정당 가자는 게 아니고요. 당시에 대중정당을 만들 때 지저정당 제도를 참고하되 대중정당의 형식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한국에 없는 당원을 우선은 좀 구축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린민주당이 대중정당을 추진했고요. 그런 또 다른 요소도 있었습니다. 당시 지금은 좀 뭐 그 부분이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보면 그러니까 정치 자금의 어떤 그 사건이 차택이 굉장히 크게 터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 노무현의 뭐 대지저금 통보도 있었고 그랬지만 당 운영의 경비가 사실 이렇게 확보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단위가 그래도 이제 국고보조금이고 그 다음은 당비거든요. 당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정당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러지 않으면 이건 전부 후원금 제도가 존재하긴 했지만 당시까지는 그리고 이렇게 크지 않고 이러니까 불법의 여지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의 당비를 확보하는 것은 결국 당원이고 이 당원은 대중정당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그 논쟁이 이제 치열하게 됐고 지금 오늘의 제 말제도 지저정당으로 가자는 말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현대 정당의 모습에서의 네트워크 정당의 요소를 많이 띄고 있다. 그런 요소들을 감안해야 할 거다. 그래서 이제 당원제도에서는 개방형 당원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고 네트워크 정당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네트워크 정당의 개념이 아직 정착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한때 이제 국민 참여당이 만들어지는 이론적 배경을 제가 좀 제공했다고 생각하는데 당시 제가 온라인 정당을 주장했거든요. 그 직전에 온라인 정당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 온라인 정당의 성격을 많이 도입해서 한번 가보자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온라인 정당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 온라인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속성이 건강하지가 않다라는 부작용도 나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키보드 워리어, 그러니까 이제 키보드 페인 같은 그리고 댓글 문화에 아주 가격하고 극단적 주장이 정치권에서 수기민주주의라든지 공론민주주의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 정당의 형식에서는 결국 그래서 정당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이 훨씬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인정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말하는 내정정당의 문성근 씨는 저하고 4년 전에 국민의힘 운영을 하면서 제 영향을 받아서 온오프 결합 정당을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걸 이제 온라인 정당으로 이야기하고 가죠. 네트워크 정당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네트워크 정당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책 정당을 온라인으로 하고 이 온라인의 이슈를 가지고 각 시민사회단체나 각 시민사회의 그런 활동과 그 어떤 단체 단위들과 정책 협약을 맺는 방식을 통해서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네트워크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좀 더 제가 그 정책 협약을 추진한 단체와 그 관계를 풀어갈 때 거기서 말하자면 이제 소위
예비내각 그리고 비례대표가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건 전혀 그 공직 후보자의 그 탄생이 전혀 다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역이 아니고 또 중앙당이 아니고 그래야만이 진정한 넥트워크 정당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 앞에 이제 윤건기 기자의 수도타 K 제가 주장했고 그것이 반영된 게 청년 비례대표 선출제도입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준비단 단장이었고 준비단 단장을 맡고 재공천으로 갔을 때 제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이제 사직을 하고 공직 후보 선출에 나갔는데 제 후임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제 제도적 변화 같은 게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변명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기획한 사람과 그 기획을 이제 주고 다른 사람이 이제 그 감독 연출을 할 때 좀 달라지는 영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결정적으로 아까 이제 지적하시듯이 뭔 문제가 있냐면 얼마나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그 기본 단위의 숫자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슈타 K의 청년 비례대표 선출은 결국 나중에 4,000명이 참가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투표자가. 네. 이 구상은 적어도 10만 명, 20만 명의 구상을 같이 이렇게 했고 당시에 이 구상은 뭐고 연동되어 있었냐면 지역 단위의 이제 뭐 김대호 소장도 나왔지만 출마자들의 선거인단하고 다 연동되어 있는 거였습니다. 그게 이제 알다시피 민주통합당 완전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아까 이제 153명을 단속 운전해서 목을 날리면서 난리가 나버린 상황에서 청년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을 별도로 모집을 했어요. 별도로 모집하니까 별도에 모집하는 단위가 너무 작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선거인단으로 지역에서 다 가입한 사람들 자격을 주고 그 사람들한테 청년 비례대표 투표를 어쨌든 뭐 모바일 행식이든 문자든 뭐 인터넷에서 이런 걸 했다면 좀 단위가 달라졌을 거다라고 하는 점이 하나 있고요. 이제 아까 그 이야기했지만 이게 비용 대비의 재미 이 문제가 있는데 청년 비례대표도 결국은 제가 설정할 때는 하여튼 8단계인가 그렇게 설정을 했는데요. 결국에 비용 문제가 들어가니까 막 이걸 줄이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100명에서 32명 뽑고 32명에서 16명 뽑고 8명 뽑고 그러면 순서가 거기서 이제 4명을 뽑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단위를 설정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어쨌든 행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비용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청년에게 4명의 그 비례대표를 주는 건 무리다. 한 명만 주자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일단 내부에서 싸우고 해서 결국 이제 2명을 요구했는데 민주통합당을 만들 때는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4명의 청년을 줘서 민주통합당이라는 내용의 성격을 다르게 만들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 단위 설정이 전혀 달랐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이제 심사나 이런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합숙 형식, 수보다 K로 그러지만 합숙 형식을 통해서 약간 진행을 했는데 그 진행도 굉장히 이렇게 단축했고 그게 뭐 안병진 교수도 있고 몇 사람이 이제 심사위원들 들어가서 했는데 저는 뭐 직접 안 해서 전해들은 이야기지만 그런 과정도 많이 생략되면서 점수로 맺혀서 100점을 매기고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대중적 개방성이 없었어요. 그런 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전문가 대신은 사실상 작동을 안 했죠. 작동을 못했다는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흔히들 여기가 이제 뭐냐면 정치 지망생들이 오긴 했지만 그때 이제 어떤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청년유니온의 김연경 사람 같은 사람 그냥 공천 줘야지 여기 오라 그러면 오겠냐? 그 실제 그때 보니까 그쪽에서 친구들이 왔어요. 국장, 실장 이런 애들이 와서 계속 타진을 하더라고. 거래를 하더라고. 내가 볼 때. 나한테도 왔고. 내락을 요구하는. 내락이든 아니면 그거 그치지 않고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는 내가 일체 없다. 이거는 해라. 그러니까 한 2번 왔다 그냥. 그러면서 접더라고요. 뭐 이게 개인적으로 약간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제 경험이니까. 그 사람 직접 온 건 아닙니다. 그 밑에 있던 사람이 와서 뭐 이런저런 걸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경선의 두려움도 있는 거고요. 또 거기에 어쨌든 경선이라고 하는 제도가 갖는 한계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펙이냐 스토리냐 뭐 이런 것처럼 대립되듯이 우선 말 잘하는 거냐 그 사람 가진 진중한 어떤 실천력이냐 그동안의 경쟁력 실천력이 정확하게 점수화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슈퍼스타 K 방식으로 적용을 해서 청년 비례대표를 하려고 했던 첫 시도는 제가 볼 때 절반의 성공도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아까 질문에 나왔지만 지금의 이런 이야기에 굉장히 다단계인 것 같지만 정확하게는 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천심사위원회, 자기심사위원회는 어디나 있는 거지 1단계가 아닙니다. 1단계로 써놨지만 어디나 있는 거고요. 공천 접수 오면 서로 심사해야 되는 거고요. 자, 서로 심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는 전문가의 심원 평가는 1단계입니다. 그거는 저는 인터넷이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이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전체가 공개되고 또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연설, 토론, 어쨌든 뭐 그게 뭐 어쨌든 필기 시험까지를 포함해서 또 매니페스토의 어떤 제출, 자기가 본인이 직접 작성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 즉 효율성만 생각하면 다 한 번에 그냥 하루에 뽑는 게 좋지만 충분히 검증하는 기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비용도 별로 안 듭니다, 사실. 실제로. 어쨌든 뭐 작은 단위의 그 집단회 같은 거 열면 요즘 뭐 구청 이런데 뭐 이런 공간 같은 거 빌려서 뭐 정치 행사가 안 해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걸 하면 별로 비용도 들지 않고요. 그냥 두 번째가 이제 당헌 투표인데 당헌 투표는 제가 볼 때 비용이 조금은 들죠. 당헌 행사 장소 빌리고 하지만 그거는 뭐 어쨌든 선출을 이야기하면 민주주의 필연적 비용인 것 같고요. 만약 거기서 이제 가반수가 나오지 않을 때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게 되는데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게 되면 이제 모집을 해놓은 공모라든지 뭐 이런 건데 문제는 지역별로 하면 비용이 들지만 이건 전국 단위로 중앙당이 동시에 결선 투표를 하기 때문에 장소는 각각이 빌리지만 그 모집하는 행식이나 광고나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거는 뭐 민주주의에서 약간의 그런 걸 좀 치료하고 제일 중요한 게 결선 투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선 투표가 있어야만이 예로 들면 현역의 물갈이도 가능하고 그리고 그 당에서 가장 다수자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후보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가장 어쨌든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후보가 뽑힌다는 것. 결선 투표가 없는 단 한 번의 투표의 과정은 결국 굉장히 많은 문제를 지금까지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선호투표제도도 한번 도입해봤지만 그건 선호투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장 무색무취한 너무 사람이 당선되는 경우도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런 단계를 설정하는 것은 결국은 결선 투표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혹시 있으세요? 발언 의향. 네? 발언으로 돌아가면 예. 그러면 편하게. 먼저 발언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거꾸로 돌리겠습니다. 아 너무 견제가시는데. 우리 김대호 장님 먼저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제 정당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뭐 바디를 이런 것을 모티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양강구에서 사실은 야당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제1당에 대한 반대지 않습니까? 그죠? 반대와 견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있으니까 사실은 영혼이 뺄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한국에는 이제 남한에는 부동의 일당이 하나가 있는 거죠. 분단 체제와 더불어서 영원한 이 당이 하나가 있는 거고, 따라서 이제 그 당에 대한 어떤 이 반대, 독점이라고 하는 어떤 그것이 이제 있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힘이자 구심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거든요. 이렇게다가 이제 제도는 이제 디베런지 법칙이 이제 작용대로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이른바 이제 제1야당한테 이제 무한한 특권을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한 거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른바 이제 오만과 독성과 뭐 이러저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지지를 하자도 뭐 나중에 우리가 좋아서 찍나 뭐 새누리가 싫으면 니들이 찍을 데가 어디 있어. 솔직히 말해가지고 속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작동을 갖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생긴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가 이제 가만히 뜯어보니까 우리 그 박창기 대표님의 표현이라면 이게 이제 이권공화국이 된 거죠. 그 이권 세력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이른바 공공의 탈을 쓴 어떤 존재들이죠. 공공의 탈을 쓴 어떤 공무원 집단과 그 단계 집단, 우리가 봤던 뭐 농협이라고 하는 어떤 집단, 그 다음에 어떤 공공의 이름으로 했던 수많은 협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벌은 그 중에 하나죠, 사실은.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어쨌든 국민들은 미치도록 가려운 데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잘 안 걸거죠, 일당이. 그래서 이제 계속 지지를 보내줬는데, 이놈도 뭔가 안 걸거죠. 점점 심하대. 어떻게 보면 이제 1당과 2당이 이제 서로 싸우다 보니까 결국은 정치가 엉뚱한 거 갖고 싸우다 보니까 그 정치 바보 밑에 있는 존재가 이른바 공공의 탈을 쓴 관료와 이러저런 존재들인데 이쪽이 공화국이 된 거죠, 사실은. 관료 공화국이 되고 삼성공화국이 됐고 농협 뭐 공화국이 됐고 노조 공화국이 됐고 이렇게 이제 된 건데, 이제 문제는 모든 거는 임계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불만들이 무적이 이제 한편으로는 저출산으로 퍼져나오고 한편으로는 자살로 퍼져나오고 이민은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쭉 나타난 거잖아요. 결혼 불능 세대들이 뭐 두텁게 형성이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뭔가 어떤 임계점을 향해서 이제 왔던 거잖아요. 지진이라는 거는 몇십 년 만에 한 번, 몇백 년 만에 한 번, 몇천 년 만에 한 번 나는 게 이제 지진인데, 평소는 지진이 안 나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지진 조짐이 있거든, 사실은. 근데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지진이 없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세운 모든 어떤 이론들은 싸그리다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이 그런 시점이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판단 틀릴 수 있는데. 근데 일단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지금 영원한 독과점 지대에 상당히 어떤 불만들이 누적이 돼 있어요. 상당히 양질의 인간들이 지금 현재 어떤 정당 질서 속에서는 도저히 기회를 얻을 수 없겠다는 판단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공천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도입이 되면 그 사람들은 당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그거잖아요. 정서들이 국회의원 전부 다 싸그리 해가지고 태평양 바다에 빠뜨리고 싶어. 이런 심리들이 있는 상태에서 결선 투표가 있는 어떤 공직후보 선출제도 절대로 불가능하죠. 왜? 결선 투표 도입하면 다 날아가는데, 지 죽는데, 귀도권자들이 어떻게 그런 양보를 해? 절대로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자, 시대가 지금 이제 임계점을 향해서 지금 정치적인 지진과 화산이 이게 임계점을 향해서 분명히 왔고, 그러다 구체적으로 영남과 그다음에 독과점 지대에서 양질의 인간들이 기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새누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게임 규칙이 유라하니까. 근데 소상인 연합회는 안 되거든. 그럼 이 에너지가 어디로 갈 건데? 이게 저는 이거를 갖다가 그냥 뭐 신한민주당을 신하나 열린우리당을 신하를 쓴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은 뭐 말이 안 되겠죠. 그게. 그렇지만은 의미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적대적 상호 우정 구도를 깰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이 정당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정당이라는 건 현재 배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놈이 그 다음에 지방선거 있고 또 총선이 있는데 점점 커질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면 그러면은 흔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이라도. 자, 그렇다면은 지금 그런 역할을, 이제 이게 바로 한국의 어떻게 보면 정치 혁명을 기폭제가 되는 건데, 그렇다면은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는 어떤 동력이고, 식물국회, 식물청와대, 어떻게 보면 식물정치죠, 사실. 식물정치 시스템을 갖다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뒤에 계신 분들, 근데 뭐 원래 2시간 가능하면 어쨌든 정당의 바디에 대해서 이야기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 저희가 영혼 이야기를 2시간을 원래 이제 약속을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발언은 최대한 좀 간단하게 요점만 이렇게 앞에 이렇게 서두 같은 걸 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예. 직권 상편 너무 길어진다 생각하면 제가 좀 끊겠습니다. 그 저는 대표처럼 들었고요. 아까 말한 그 슈퍼스타 K 방식에 대해서 한번 모임에서 다시 한번 발표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직접 참여했던 사람도 있고 그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이 됐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발표하는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뭐 이동환 소장도 직접 참여했었으니까 그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 그게 왜 안 되냐면 전반적으로 저는 이사님 발표 다 공감합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지난번에 대중정당 모델이 좋다는 식으로 발표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에서는 대중정당 모델과 이게 일종의 통합형 정당으로 가진다는 게 당연하고 다만 우리는 뭐 지금 뭐 25만 명 이런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당원이 뭐 몇만 명도 없기 때문에 한 10만 명이라도 좀 기본적으로 당원을 모으는 게 급선무기 때문에 뭐 길게 보면은 비슷한 얘기라고 보고요. 다만 공천제도는 저는 슈퍼스타 K 방식 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조직이 성공하려면 최대한 그게 간단해야 돼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이 조직이 공천하는 방식이 간단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고 그걸 갖고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 방식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잘 안 될 가능성이 크다. 취지처럼. 일단 아무도 그 전문가를 믿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신뢰할 만한 전문가가 없어요. 그래서 슈퍼스타 K 방식 때도 정말 거기 들어갔던 그 심사위원들 굉장히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서 참가자들이 엄청나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자기 중간에 막 전화 받고 급하다고 나가버리고 뭐 시간마다 전문가 계속 바뀌고 나 얘기하는데. 네, 뭐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왜냐면 정당이 똘똘하게 뭉쳐있지 않은 상황에서 절차가 복잡하게 늘어지면 당연히 이제 그런 곳곳에서 사고가 나면서 이제 그 전체적인 프로그램 자체에 또 불신하는 그리고 막 소송 걸고 뭐 난리 나고 난리 날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심플하고 간단해야 되고 공천 방법은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결선 투표를 포함한 그 한 번의 전당대회 한 번의 어떤 선출 경선을 통해서 그 모여가 체육관에 다 같이 모여 투표 2번 하자 이거죠. 1차 투표해가지고 1, 2등 뽑고 그 사람들이 다시 결선 투표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 투표 뽑는 방식 이게 좋고 대신 선거인단은 2002년 국민경선 방식으로 당원 50% 뭐 지지자 5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추첨을 해갖고 그리고 슈퍼스타 K 방식이 가장 본질은 뭐냐면 투표자들의 연설이에요. 지난번 슈퍼스타 K 방식은 연설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뽑았냐면 모여갖고 면접하고 그냥 뭐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듯이 마치 기업에서 신입사원 뽑듯이 뭐 재치문답 같은 거 하고 무슨 게임 같은 거 시켜보고 이런 식으로 뽑았다는 그것도 아무도 안 보는 밀폐된 공간에서 자기들끼리 그러니 그게 무슨 정치인을 뽑는 과정입니까? 차라리 연설대회를 열었으면 훨씬 더 심플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연설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그 유튜브로 투표한 결과를 가지고 또 일반 5% 정도에서 이거 반영하고 훨씬 심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괜히 이렇게 늘려놓고 복잡하게 해서 오히려 참 관심도 떨어지고 그 참가자 개인의 스토리도 부각이 전혀 안 되고 뭐 그랬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최대한 심플하게 하자 공천 방식을.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얘기한. 순서대로 하죠 그냥. 다음에 이렇게 발언한 거 안 하시는 거예요? 네, 끊을게요. 알겠습니다. 그 제가 아까 뭐 저기 원래 죄송합니다 그 이사님 그 저기 뭐 바디를 얘기하는 타이밍인데 그 저기 뭐 컨텐츠 근데 이제 장사의 시작은 뭘 파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경선 방식인데 예를 들어서 어차피 이제 뭐 슈퍼스타계 방식이 이제 당 흥행을 위해서지 않습니까? 후보의 경쟁력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당이 새로운 정당을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 세대에 있어서 그 배가 신문에도 애기부터 먼저 구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존의 사회는 적어도 청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당원 당규상에 청년은 5%든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기성세대라. 이 사람들이 지금 앞으로 국민연금도 제대로 못 받는 애들, 지금 취직 자리도 경쟁력만 높고 좋은 자리는 없는 애들, 얘네들한테 정치만이라도 티오를 주는 정당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방식을, 니네 여기서 공천에서 5% 10% 떼어줄 테니까, 여기서 니들끼리 싸워봐라. 근데 이제 전번에 김성시 의원 얘기했잖아요. 방법이 있어요. 케이크 있는데, 먼저 자르는 놈은 자를 권리가 있고 뒤에 하는 놈은 선택할 권리를 하면은 처음에 자르는 놈이 신중하게 자르게 된다. 그런 식으로 합리성은
그들끼리 내에서 조정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정당이란 건 그 안에서 어떤 의의를 갖고 그 이제 내용물을 갖고서 이 튀어만 주면 그거는 그들이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연관, 뭐 그럼 말씀하시죠. 예. 아니 말씀. 아닙니다. 원래 순서대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아, 이제 뭐 연관돼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그냥 순서보다는 순서보다 네, 오늘 그게 없으면 순서. 네, 그렇게 하시죠. 예, 말씀하시죠. 저 이사님 할 때 잘 들었고요. 그 지금 새정년과 관련해서 최근에 보니까 뭐 박영선 위원장이 뭐 안선희 기드스의 제3의 그것을 이제 노동당이 총선용으로 써서 어떻든 간에 이제 집권했단 말입니다. 그걸 벤치마킹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상동 교수를 비대위원장을 하셨다가 이게 마땅치 않으니까 뭐 디테일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안경환 교수님까지 끌어들이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일련의 그 새정년의 지금 상황이 그렇게 그 혼이 분리가 했던 그 제3의 그걸 벤치마크에서 그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좀 어떤 그 정당의 인정의 스펙트럼을 좀 넓히자는 그런 어떤 의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주관적이든 아주 객관적이든 그 방식이 그 시도에 대해서 어떤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박영선 위원장이 요번에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영혼에 가는 얘기로. 아니 이거 간단히 저는 제3의 길은 한국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그 책이 나오고 또 그런 데서 새는 목지라는 말도 쓰고 좀 그랬던 것 같고요. 정당 상황에서는 실제 이제 잘 시도가 되지는 않았던 행태인데요. 어쨌든 영국 노동당하고 비교해보면 79년에 정권을 잇고 나서 18년이 걸렸습니다. 노동당이 다시 찾아오는 16년인가 18년이 걸렸는데 그때 이제 어쨌든 기든스와 토니 블레어가 그걸 영국 노동당을 완전히 바꾸는 그걸로 썼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을 제가 면밀히 공부를 좀 많이 한 편이에요. 많이 읽어보고 또 거기 간 글도 좀 쓰고 그랬는데 그게 몇 가지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고한 지도자의 존재가 있어야 되고요. 그게 이론적으로 맞춰야 되고 거기에서 끊임없이 그 과정이 당내의 사실 투쟁입니다. 그게 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뭐 개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영국 노동당도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쳐서 싸우고 또 선거에 실패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그게 이제 정리돼 갔던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쉽게 볼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제 박영선 위원장의 그 시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그걸 이야기했지만 지극히 정상이다. 아니 뭐 이상도는 못 받을 이유가 없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이상도를 먼저 내세웠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정서적으로 좀 못 받았던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정체성이 먼저 확 올라오는 집단이거든요. 냉정히 생각하면 민주화 운동의 정체성과 끊임없는 통합의 정체성이 같이 있는 정당인데 민주당은 싸울 때는 이건 없고요. 민주화 운동의 정체성이 항상 먼저 대빵 역할을 해요. 근데 이제 냉정히 보면 저쪽까지 포괄할 수 있는 이런 행보, 뭘 넓히려고 하는 행보 자체가 민주당 입장에서 그 손해날 일도 아니고 뭐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괄 정당에 있어서의 기본 속성이고요. 그런데도 이제 어쨌든 이상동을 먼저 내세웠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뭐 이런 가정 그 절차를 받는 문제라든지 그게 다 꼬여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저는 또 한편 뭐 생각하냐면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맷집이 있었으면 그래도 밀고 갔다고 봅니다. 그리고 약간의 예를 들면 좀 덜 비겁한 문재인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모두가 다 급장이 비겁한 그리고 거기에 개파가 작동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깨진 거고 돌아보면 뭐 저는 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시도가 뭐 망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망하는 것 같은데. 망했다고 하선 지금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의도에서 차 타고 오면서 했던 얘기가 똑같은 이야기인데 왜 이상돈 교수를 못 받느냐. 윤여준 씨는 지난번에 할 때 그 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게 계파 문제인지 아니면 뭔가 이 버럭 세대들이나 아니면 뭐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지금 이 세월호 이 특별법 관련돼 가지고 하는 거 보면 이거 지금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죽어도 안 받아요 새누리는. 답이 없죠. 예. 끝난 거죠.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이런 정당 정치나 뭐 이런 거에 뭐 별로 이렇게 아는 것도 없고 별로 이렇게 이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는 그 제3의 입장에서 이렇다고 하면 분명히 안 받을 걸 가지고 지금 그 뭐 유족이랑 해서 뭐 다 던져버리던지 다 사표 쓰고 뭐 완전히 뭐 파토를 놓던지 그러면서 그런 행보를 보이는 사람은 아직 하나도 없고 그렇다면은 박영선 전 뭐 아직 사퇴는 안 하는 상태죠. 그 전에 어떤 이거 타협점을 가지고 뭐 갔다라고 했으면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 보면 이 아까 뭐 이런 공천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저는 이제 오세훈법에 의해서 지구당 문제라든지 이걸 죽여놓은 게 난 전 잘못됐다고 보이거든요. 거꾸로 저는 거기서부터 이 사실은 뿌리가 없이 뭐를 사실은 지구당의 지역에서부터 뭔가 사람들이 움직이고 거기서 리더십을 검증받아서 그저 키우고 밀어 올리고 뭐 하는 이런 그 안에서의 그 모르겠어요. 근데 참여한 그런 것들도 제도적으로 다 공간 자체를 없애버리고 선거 때만 해서 뭐 이벤트에서 뭐 한다? 안 보죠. 사람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사라져버리니까 이게 더 오히려 악화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반대로 가야 되는데 오세훈 법에 그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의지들이 없어요.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이 고민 지점이 많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방식으로 뭐 이걸 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이거는 지방자치도 똑같다고 보거든요. 풀뿌리 차원에서의 뭐 네트워크가 형성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뭐 주민자치적 속성이나 이게 가능하고 사회적 자본이 형성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뿌리도 없는데 그리고 화분 사다 놓으면 보기는 좋은데 시간 지나면 다 말라 죽는 이유가 그래야지 또 화분 팔리는 화훼업자들의 그 속임수인지 전 이런 난이 됐던 화분이 됐던 보면 죽는 거 당연한 걸로 그거 살리기 무지하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걸 해보면 전 그거랑 정당이나 지방자치는 거의 똑같다고 본다는 거죠. 저도 지난번에도 느꼈는데 항상 이게 이제 대한정당인데 하다 보면 이게 민주당 얘기를 하는 건가 대한정당 얘기를 하는 건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전 말씀을 잘 들었고요. 뭐 이렇게 잘 보면서 지금 뭐 배우는 저는 뭐 정당 활동을 해보지 못했는데 이게 이제 이 대한정당에 초점만 맞춘다면 민주당은 아니고 여기 말씀하신 것은 아까 그 공짜를 바라지 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뭐 하여튼 대한정당이 지난번에 이제 하셨던 분은 성공할 수 없다. 대한정당은 자기는 어쨌든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저 한편으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공짜를 바라지 말자. 그러니까 거기에 2명이든 5명이든 예를 들면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냥 갑자기 그러니까 들으면서 생각이 됐던 거는 그렇다라고 하면 기존의 어떤 계파식 정치와 그 다음에 그 새누리당의 어떤 카리스마 집중되는 정치, 그 다음에 마트 정치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기존에 했던 것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뽑아서 새로운 대한정당의 하나는 뭐냐면 말하자면 지금 이제 이 계파 정치, 그러니까 민주당식의 개파 정치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이 중에서 누군가를 어떤 사람을 딱 해놓고 거기에 이제 브레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안철수는 스스로 컸잖아요. 자기가 돈을 뭐 어떤 방식으로 벌었던 간에 일반 대중이 본인이 커갖고 본인이 사람들을 모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안철수가 스스로 그만한 돈을 가진 사람은 없을 테니까 여기에서 말하자면 그 어떤 국정기획단위의 그 어떤 코아들이 그 누군가를 키워서 안철수의 상징성을 하나 키워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개파 정치를 무너뜨리면서 안철수 방식의 부분도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뭐 할 때마다 박영선 날려버리고 문재인 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 정치는 키워서 뭐만 있으면 다른 사람이 다 커버하고 이 사람을 세워주는 말하자면 이렇게 뭔가 이제 지도부 시적으로. 아니죠. 그 사람을 키워야 아니 그 처음서부터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 초기에만. 아니죠. 계속이요? 그래서 한 사람 키웠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거 똑같죠. 아니 저는 뽑을 때부터 신중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저기 뽑듯이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이 그렇고 그래서 키워서 그 사람을 지도자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저는 이렇게 여러 단계가 되면 굉장히 이거는 비용 효과적으로 사람이 너무 지쳐요. 그리고 특히 민주당도 아닌 새로운 정치 자체가 이 두 단계, 세 단계 하다면 완전히 망해버리기 때문에 저는 말하자면 뽑는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가 30%, 뭐 시민단체 몇 %, 젊은 몇 %, 뭐 노동자 이렇게 해갖고 한 500 내지 1000명 자체가 그 자체가 인사인단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해갖고 거기에서 심사도 하고 그 자리에서 발표 연설도 하고 해갖고 말하자면 여기에는 뭐 이렇게 새로운 정당을 뽑을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을 테니까 그래갖고 그거를 하나의 어떤 대학 강당이나 이렇게 해갖고 그거 자체를 흥행해서 그 중에서 말하자면 전국에 이제 뭐 5명이든 10명이든 하여튼 뭔가 이렇게 해갖고 비용은 적게 들이면서 정말로 괜찮은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그리고 그거 인선 그 대신 그 사람을 인선을 뽑는데도 다 공개적으로 뽑고 그 다음에 거기 할 때도 이렇게 전략적으로 뽑아오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거기다가 이렇게 원서를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픈하고 전략적 공천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해서 단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런 어떤 역량을 보면서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좋은 제안입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한번 결혼 안 하신 분들 발언을 여기서 돌아가. 예. 제 한마디 할까요? 예. 우리 김두수 선생님께서 타이틀이 선생이 지으시나요? 어떤 타이틀 쓰시나요? 아까 좋은 비유를 해주셨어요. 민주당은 상가연합인 것 같다. 그 다음에 새누리당은 백화점인 것 같다. 그리고 안철수는 이제 이마트 같은 것 같다. 이런 게 굉장히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제가 이마트가 1995년도에 처음 생길 때 제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야, 저건 앞으로 대성할 것 같다. 왜냐면 이거 상가들은 좀 엉망이 되고 있고 백화점도 뭔가 소수만을 위한 거라서 이거 대박 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안철수는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마트보다 먼저 나온 K마트인가 뭐 그런 것처럼 마트 실험이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시대의 대세는 바로 이마트 같은 것이 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를 얘기하냐면 기존의 가치나 정책, 기존의 어떤 인재 집단의 모집, 기존의 대중의 조직화 같은 것을 기존의 방법과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 가능성을 안철수가 보여줬고, 근데 이제 이런 준비가 부족했고 능력이 부족했던 건 있지만 시대의 대세는 글로 간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대한정당 몇 번 말씀하시는 걸 이제 봤을 때 저는 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굉장히 좋은 찬스구나. 저는 이런 거를 일종의 벤처 사업으로 생각이 들어요. 이거 벤처 사업 중에서 최고로 좋은 사업은 이거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건데. 그렇죠? 가장 크잖아요, 그죠? 뭐 옛날에 국가 세운 사람들 다 벤처 사업 한 거잖아요. 이거 아주 굉장히 좋은 찬스다. 그런 느낌을 들어서 제가 주목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맞지가 않아서 잘 참석을 못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이제 영혼과 몸통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꾸준히 관심이 있어서 영혼에 관한 거를 책을 2권을 쓴 거고요. 거기에 이제 가치와 정책 이런 얘기를 좀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뭐 그걸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민주당이 몰락한 이유는 법을 중요시하지 않았고 시장을 중요시 않았고 민주를 중요시 않았다. 그래서 몰락한 거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아주 무시하고
별로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 정당이 민주당이라고 저는 규정을 해요. 똑같이 새누리당도 그렇습니다. 결코 그들은 법을 그렇게 공정한 법을 집행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다음에 공정한 시장을 중요시하는 정당도 아니고, 민주 제도를 중요시하는 정당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슬로건을 제대로 파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저 국민의 지지 50%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게 치셔도 돼요. 지금 뭐 대표님 말씀 잘 하셨는데 제가 좀 더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영혼의 얘기는 뭐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그래서 저는 벤처 사업을 하려면 사업 모델도 있어야 되지만 뭐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뭐 마케팅도 잘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저는 그 사업 모델은 그렇다 치더라도 인재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가 일단 중요하잖아요. 벤처 사업을 해도. 그래서 저는 지금은 민주당의 민재들이 거의 안 들어옵니다. 뭐 들어오는 구조도 없고, 뭐 정치, 그건 건달들이 하는 거, 정치에 들어가면 사람 망가지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정치에 딱 뜨면 나 공천을 어떻게 받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긁어 모을까, 이거밖에는 관심들이 없는 집단, 이렇게 돼갖고는 결코 새로운 대한정당이 생길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그 연구하는 거는 그 미국의 플럼북 제도라는 게 있어요. 저는 그런 거를 한번 새 정당에서는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복잡한 얘기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은 8,000개의 자리를 대통령이 딱 당선되면 경쟁 없이 바로 교체합니다. 우리도 지금 때가 그런 거를 도입할 때가 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새 정치를 하는 우리 대한정당에서 그거를 표방한다면, 자, 우리가 집권을 할 계획인데 우리가 과반수를 넘고 집권을 하면 3,000개 자리를 바로 이렇게 고칠 건데 후보 5명씩 있으니까 15,000명의 우리나라 최고 인재들을 모으자. 저는 인재가 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그 이제 바디에 관한 얘기죠. 약간 공천에 관한 문제와 관련해서 결국은 저는 공천은 대중조직으로부터 나와야 된다고 봐요. 아까 우리 김두수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전국 정당, 혹은 정북구 혹은 뭐 비례대표 쪽을 주로 말씀하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저는 지역에 제대로 된 조직이 없으면 지역구에서 그 대표성을 갖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각자 그 지역구에서 뽑아야 되지, 뭐 위에서 이렇게 내려 꽂는 공천 방식은 보조적으로 쓸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그 지역의 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이고, 지역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인재를 발굴할 것이고, 그 조직을 어떻게 활성화시킬까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외국 사례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독일의 애적당에서 쓰는 그 리퀴드 피드백 시스템 같은 거를 잘 활용하면 인재도 발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직도 활성화할 수 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요. 그런 시스템 설명 좀 해주시죠. 그 리퀴드 CPU? 리퀴드 피드백이라는 걸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온라인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나 이제 스웨덴의 해적당에서 몇 년 전부터 한 5, 6년 전부터 쓰기 시작하는 그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수원에 당원이 10만 명이 있다. 그 10,000명들이 각각 후보도 선출할 수 있고, 약간 이게 직접민주제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정책 대안을 막 10개국, 20개를 올렸을 때 그거를 어떻게 수만 명 혹은 전국 단위로 수십만 명 사람들이 뭐 100개의 제안을 동시에 검토하고 표결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요. 뭐 좀 복잡한 얘기인데, 거기서 핵심적인 그 제도는 그 위임제도입니다. 위임제도. 예를 들면 내가 10,000명이 한 30개의 표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모두가 전문가가 아니,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교육 분야는 저 사람한테 의뢰하고 싶어. 정치 제도는 우리 김대원한테 해주고 싶어. 예를 들면 사회 공유적 경제는 희망제적소의 전문가한테 맡기고 싶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신 있는 분야는 자기가 투표하지만 자신이 없는 분야는 자기가 믿는 사람들한테 위임을 해주는 제도예요. 두 개가 병행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닙니다. 사안별로 나누는 거예요. 사안별로. 그러니까 직접 할 수 있는 하고,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수많은 사람 중에서 대중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전문가들이 위임권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정책이라든가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이 지도자로 떠올라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런 대중의 힘에 의해서 어떤 직접 민주적인 방법으로 많은 정책들이 다양한 그 방법, 그러니까 소스로부터 올라와서 동시에 수많은 정책들을 아주 민주적인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오프라인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죠. 그래서 그런 제도를 좀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어쨌든 안철수가 실패한 이유는 팔 거 가치도 없었고 정책도 없었고 인재 집단을 모을 수 있는 생각도 없었고 인정하던 건 딴데 쫓았고 대중 조직을 만들 방법론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지만 그런 그 진짜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찬스인데 이런 세 가지를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조직하시면 엄청난 그 벤처 사업의 성공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말지를 해주시면 딱 좋겠네요. 네, 그래야 기회를 주시면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확실히. 예, 예. 제가 한국 정치에 관련된 이런 토론에 참석해본 건 거의 20년 만에 참여했습니다. 네, 이제 그만큼 좀 상황이 급박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어떤 우리가 운명주책이나 또 명청독책이, 청일전쟁, 미소냉전 해체기 이런 국제질서 변화가 우리 내부에 엄청난 충격을 줬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지금 이제 T2가 쟁취하는 그런 지금의 국제질서라고 생각하는데 박근혜 정부가 헤쳐나가시는 비전은 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 다음에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민주개혁 세력이 정권을 잡지 못하면은 대한민국은 그냥 실종돼 버린다. 그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근데 뭐 돌아오는 걸 보니까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그 여기 이제 7조 8조의 5세대 정당 이런 것들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런 유형에 가장 근접했던 때가 2012년 민주당 경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2012년 민주당 경선 끝나고 나서 이것도 다 실패한 걸로 해가지고 다시 원상 회복시켜버렸잖아요. 그것도 역시 아까 김두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뭐 특정 그 계파가 자기 이익을 가지고 바꾼 거였겠죠. 근데 이런 게 성공하려면은 가령 우리 현재 사회에서 시민단체도 옛날보다 힘이 현저하게 약화됐고 그리고 노조 마찬가지고 OECD 국가들 중에서 노조 조직률 가장 낮고 그리고 무슨 학생운동 뭐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그 일종의 약간 오픈 프라이머리와 같은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특정 패거리들을 가장 많이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유리한 제도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80년대에 비해서 지금이 조직이 없어져 버린 시대인데 운동은 살아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나쁘게 말하면은 아스팔트 진보가 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스팔트 진보가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노조라든가 그러니까 일상생활이라든가 일상적인 조직을 통해서 훈련하고 이런 어떤 걸 통해서 형성되는 운동이 아니라 이런 아스팔트 진보로서 만들어지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 운동의 건강성을 안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세력들이 이걸 다 또 그나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없애버리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가? 우리 사회에 시민단체도 약화됐고 뭐 이렇게 조직이 없는 일상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게 없는 이런 상태 속에서 여기서 지금 5세대 정당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일종의 개방형 제도 이 개방형 제도를 뒷받침하는 힘이 너무나 약하지 않느냐. 굉장히 약간 좀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걸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우리한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런 방향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조금 근본적인 생각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보수하고 진보하고를 딱 놓고 본다면은, 그러니까 뭐 강준만이 요즘 책을 안 읽어봤는데 싸가지 없는 진보다 그러는데, 진보가 싸가지 없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진보는 어떤 합의에 대해서 또는 어떤 권위에 대해서 쉽게 동의를 한다거나 인정을 한다거나 그렇게 안 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보수는
기본적으로 이윤이라든가 이해관계, 이익에 기반한 이익 네트워크 집단인데 그 이익에서 언제든지 떡고물을 얻어먹기 때문에 그 떡고물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복종이라든가 뭐 승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진보는 어떤 가치를 계속 추구하기 때문에 그 이익이라는 것들을 기반하지 않으니까 내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맞지 않으면 끊임없이 진보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동의를 하지 않고 어떤 반대를 하거나 뭐 논란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싸가지 없다고 흔히들 비춰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결국은 또 이러한 어떤 진보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의 가치들을 강력한 어떤 그 권위라든가 강력한 동의에 의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가치들을 통합해낼 수 있는 어떤 제도라든가 그런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게 뭐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 속에서 이렇게 허약한 어떤 대중운동에 기반을 둔 어떤 그 개방형 제도 이런 것만 가지고는 이걸 운영해 나가기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냥 뭐 질문 겸 뭐 또 막연한 의견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요. 답을 안 하신 분들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마지막 바로 해주시고 뭐 그렇게 하면 우리 아닙니다. 저는 뭐 의견 다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저기 짧게. 그러니까 제3의 길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를 저는 이제 작년부터 쭉 오면서 계속 느낌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느낌을 바로 실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이제 첫 번째 제가 과제로 갖는 게 지방정치 활성화다. 어쨌든 분권자치를 해서 개헌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게 제가 이제 지난 1년 동안 배운 거고요. 그래서 실천을 시작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또 오늘 그 첫 번째 과제를 실천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걸 2년 동안 개헌될 때까지 한번 세게 한번 밀어보자. 근데 그 가능성이 있다니까 또 벤처로 해서 또 이게 대박이 날 수도 있다니까 그것도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그 행동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오늘 또 얘기했던 농협 개혁. 그게 내년 3월 10일에 총선거 한다니까 이것도 한 6개월밖에 안 남아서 빡세게 밀어서 거기서 몇 사람을 건질지 어떤 경험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게 정치는 뭐 생물이다 살아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생물에서 뭔가 상당히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세 번째로 홍보를 하면 그래서 이제 세월호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주제를 가지고 세월호 해법은 없는가 뭐죠 제목이? 해법 돌파구? 돌파구는 없는가 뭐 이런 주제로 해서 목요일날 또 이제 세미나 그러니까 토론회를 긴급 토론회를 우리 정의연대 또 지난번에 통닭집에서 한번 하자 그래서 좋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표출하면 이게 이렇게 딱 아다리 맞는 때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사실 한 2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사실 이게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내년 3월 11일 총선, 그다음치 뭐 11월 달에 뭐 중앙협회 선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바로 총선입니다. 6개월 뒤에. 그리고 또 대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2년에서 3년, 4년 안에 뭔가 뒤집어지고 또 이 안에 해결이 안 되면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래서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 이 2, 3년 안에 뭔가 이런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실제 행동으로 이제 저는 뭐 토론은 잘 못하겠고 행동은 하라는 잘하니까 저한테 뭘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냥 사회자이지만 한 말씀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헌법, 정치관계법, 정당법, 선거법 개정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10월부터 관련 포럼 시작하고 여론 작업 들어갑시다. 이렇게 제안 드리고요. 네. 이 토론은 계속 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2주마다 계속 되니까 관심 있는 분들 계속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제 고민은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 그러니까 새로운 정당 어떻게 시작할까? 근데 사실 우리 오늘 김 소장님은 시작된 다음에 여러 가지 게임 룰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거는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다. 약간 그리고 현실에 맞게 좀 모디파이하면 되겠다, 수정하면 되겠다 그 정도. 근데 이제 초기에 그 전문가 집단과 간부 집단을 어떻게 모아서 그릇을 처음에 어떻게 만드냐가 제일 중요하면서 좀 뭐 피곤한 작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이 의기투합해서 진짜 한번 여기 몸 담아 볼까? 우리가 결단하고 그래서 헌신하고 막 이런 게 초기에 그 아주 그 시드 자금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고 그분들 간의 의견 수에 대한 어떻게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어떻게 시스템화 할 것이냐 이거 고민이 되거든요. 혹시 지금 아이디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그거는 또 다음에 좀 논의해도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말씀해 주시고 저도 예. 자기 아이디어가 또 뭐 처음 와서 정말로 좋은 말씀이셨습니다만 이것을 할 때 지금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같이 우리가 대한정당을 만든다, 대한정당을 지금 축으로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라는 것을 지금 해나가는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가부터 좌표 설정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어떤 전망이 돼야 되고 지금 그 대한민국이 어떤 입장에 있는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그래서 그걸 우리가 대한정당을 만든다면 그냥 몇 년간의 정권이나 이거를 뭐 정당이니까 당연히 정권은 그 위임받는 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는 게 그냥 국민들이 과연 어떤 나라를 원하는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정당이 되면은 또 그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어떤 발전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행시켜 나갈 것이냐 이런 건데 그거에 대한 것을 명확히 보면 지금 현재의 당들이 기존 정당들이 오늘은 주로 이 새정년 원래 많았던 것 같은데 과연 지금 현재 있는 새누리당부터 진보정당 우측까지 거기가 과연 어디가 제로 포인트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좌우로 어떻게 전개되냐. 그게 전체적으로 그 우리나라 정당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생각을 하고 그것이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고 갈 수 있는 데서 우리는 어디에 위치한 정당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 기술적인 테크닉적이고 이 카테고리를 정하고 계시는데 그거에서 그거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설정하실 적에 국민들한테 우리가 정권을 위임받을 수 있고 보편적으로 그거 아니면 제일 중요한 건 그거를 우리가 매우 면밀하게 그걸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략과 정책을 비전 제시를 하고 전략 분석을 해서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길게 하셔도 됩니다. 아니 뭐 시간이 있죠. 하여튼 운동이 필요한데요. 한국에서는 어쨌든 사람 지도자가 있어야 운동이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요. 이제 정치권에 있어서는 지도자나 사람을 구하고 찾기가 쉽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운 일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 이런 이 비슷한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문성근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일을 시작했죠. 4년 전 이맘때 딱 시작했습니다. 100만 빌라. 지금은 이제 그런 이제 운동의 어떤 나름대로의 상징적 지도자를 모시고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이제 내용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개헌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7공화국을 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뭐
개헌과 정치관 개법과 기타 우리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제도적 시스템의 보완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그 운동과 한국형 대한정당 운동이 맞물려야 아까 제가 발제하듯이 어쨌든 논리적 정합성이 생긴다. 그리고 제3정당 운동이 너희들 뭐 시작하자마자 실패가 아니라 뭐 그 방향이라면 이렇게 가능하네 이런 이야기가 일단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운동을 해가면서 이제 상호 어쨌든 이렇게 상승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여기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주 발제를 어쨌든 공천제도 위주로 뭐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아주 뭐 깊숙하게 공천제도만 딱 다루지를 못하고 이것저것 다른 이유가 워낙 복잡한 한국 정치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는 전제를 설명하다 보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저는 공천에 관련해서 3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2번은 출마를 했고 1번은 출마도 못하고 잘렸는데 1번은 이제 민주노동당에서 출마했고 그때는 당헌 경선을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열린우리당에서는 국민참여당 3명의 경선을 거쳤고요. 이제 2012년은 공천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현격한 경쟁력의 차이로 잘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하는 것 중에서 뭐 효율성, 기간의 단축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 이런 가진 자들이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지지 기반도 깊숙하지 않고 어쨌든 보다 많은 사람이 와야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아닌 사람을 선택할 기회가 있는데 그러려면 흥행의 부흥과 많은 사람이 참여만이 이제 이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현역위원하고 붙어서 단 하루에 한 번의 참여 경선에 동원해서 붙으면 좀 불이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훨씬 동원력도 세고 그래서 생각한 게 예를 들면 이제 배심원제 같은 걸 통해서 어쨌든 다수의 사람들이 검증하고 그거를 어쨌든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 보게 하고 또 그런 것들의 기간을 거치고 그 다음에 또 당원이 투표하는 기간을 거쳐서 또 다음에 어쨌든 또 다수의 대중들이 와서 이제 뭐냐면 어쨌든 지역의 10%든 20%든 해역이라든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장언리를 가지고 있고 그런 걸 뚫어내려면 어쨌든 약간의 그 단계나 기간을 좀 많이 설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상 때문에 생각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효율성이라든지 단축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맞습니다. 제가 당 안에 그 관철시키려면 좀 이렇게 관계라고 단순해야 또 설득력도 있고 그렇기도 한데 어쨌든 제도의 정신과 그런 원리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제 것만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가정에 수정도 되고요. 실제 열린우리당 때도 그랬고 민주통합당을 만들 때도 이보다 더 큰 핵심적 통합정당의 운영 원리와 방향이라고 하는 논문을 제가 써가지고 했지만 그게 20% 정도도 실현을 못했습니다. 막상 가니까 타협을 해야 되더라고요. 상대가 안 하겠다는 걸 어떻게 뭐 억지로 하겠습니까? 타협하고 소부는 그랬죠. 내가 대기를 해봐라. 근데 대기 도전에 잘렸으니까 어쨌든 그런 타협의 산물이 결국 민주통합당이고 지금 이제 그리 됐는데 혁신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통합을 생각하면 통합 정당 통합 운동을 생각하면 결국은 상대가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 뭐 만약에 새로운 대한정당을 시작한다면 통합의 상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세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리와 원칙을 잘 세워서 그 원리가 이제 현대에 추진하는 거 맞기만 한다면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정치 성향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버전이 4점 몇까지 올라간 게 생겼더라고. 버전은 거수로 했는데 상당히 해보니까 맞아요. 근데 재밌는 건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표 안에 한국 정당의 이념의 색깔을 띠고 있는 그거를 잠깐 세지는 않지만 열 몇 가지 주의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여성주의도 있고 시민운동, 시민 정치, 뭐
뭐 생디칼리즘 그런 게막 그런 걸 다 이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과연 그쪽으로 이렇게 내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은 들긴 한데 뭐 노조원 형도 생디칼리즘 쪽으로 갈지 모르겠는데 그런 한국 사회의 어쨌든 이념적 문화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할 단계가 왔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반영한 운동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딱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우리 김대호 소장님이랑 말씀하신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참고해야 돼요. 맨날 충고하는 얘기지만 미국에 있어서도요. 이 양당제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형태에 익숙한 유권자가 어떤 때가 하냐면 그 주장에 올고든가 그 주장에 어쨌든 그 내용이 맞나 안 맞나보다는 그 이슈를 다루는 태도, 그 이슈에 대응하는 어떤 그 프로세스의 지지 여부가 많이 결정합니다. 정치라는 게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선명한 어떤 그 정책 노선의 입장이면 우리가 다 정권도 먹고 지지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그런 것을 다루는 정치인의 리더십과 그것에 어쨌든 그걸 대중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것을 풀어가는 운동 방식 그런 거에 대한 아주 그 세밀한 그런 게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어떤 그 집단의 문화, 그 집단의 그런 그 어떤 독특한 뭐랄까요, 그런 방풍 이런 게 이제 같이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농담이지만 지구당을 다 들어가서 점령을 합니다. 지구당 부활해야죠. 정치가 살려면. 네,